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스펙입니다.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SVB의 파산 이후 금융시장 분위기가 아주 살벌하죠. 미국 본토의 은행들이 파산한다, 제2의 금융위기가 온다, 테크 기업과 암호화폐 전반이 폭락한다, 별별 얘기가 난무하죠. 제가 작년 하락장 때 영상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었지만 언론의 공포뉴스와 대중과 시장의 반응은 늘 새로운 이슈에 쏠리고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이슈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SVB 파산 이슈는 아주 신선했고 뭔가 새로운 국면을 만들 것 같고 다시금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것 같은 느낌이죠. 연초 상승분이라도 챙기려면 지금 당장 다 던지고 현금 확보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래전부터 제 영상을 봐주신 구독자분들이라면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는 작년 내내 이번 하락장은 올 3월까지 이어질 거라고 말씀드렸고, 올해 들어 기다렸던 반등이 나오며 분위기를 급반전시키니까 많은 분들이 안도하셨는데, 이제 다시 무서운 뉴스와 함께 하락이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또 불안해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 이러다 또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야? 그래, 맞아. 금융위기도 이런 식으로 시작됐잖아. 원래 시작은 하나지만 이게 도미노처럼 순차적으로 무너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저도 다 이해가 갑니다. 아직 하락장이 끝난 것도 아니고 아직 한참 더 올라가야 되는데 갈 길이 먼데 이런 식으로 또 하락해서 전저점 근처까지 밀리면, 아니 밀릴 것 같으면 일단 지금까지 번 거라도 좀 챙겨놓고 밑에서 다시 잡아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생각으로 미리 팔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쭉쭉 빠졌다면 이게 얼마나 신박한 투자 방법이고 현실적인 접근입니까? 이렇게 몇 번만 더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늘 강조드립니다. 우리가 장기 투자를 무식하게 하는 이유는 진짜 무식해서가 아니라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누구한테 수익률 자랑할 일도 없고 매월 보고해야 되는 윗사람도 없고 내가 믿고 가겠다는데 반대하고 방해할 사람도 많지 않잖아요. 가족들끼리만 공감대 형성했고 시간선호 낮추고 기다릴 수만 있다면 시장의 요동치는 칼춤에 놀아나 갑자기 작두 위에 올라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바보처럼 끊임없이 매매 타이밍을 잡으며 맞출 수도 없는 매크로 분석에 목매이지 않아도 좋은 자산의 장기적 우상향 구조가 우리에게 천천히 수익을 가져다 주니까 올타임으로 시장에 참여하며 장기 투자를 하는 거죠. 자, 그럼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이 정말 금융위기를 불러올 것인가? 본격적으로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전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본격적인 상승장으로 진입할 또 하나의 조건이 슬슬 만들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시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지방 저축은행 하나가 파산하면 금융위기가 오나요? 이미 금융위기 거치면서 재무건전성 굉장히 까다롭게 높여놓은 대형 은행들은 전혀 문제가 없으니 정부에서 공적 자금 투입해서 다른 지방 은행들로 전이되지 않게 관리하겠죠? 실제로 이런 일들은 전 세계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고, 중요한 건 이게 대형 은행의 파산이냐 연쇄 도산이냐 이건데, 지금의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지방은행의 파산 사태로 금융위기가 온다? 근데 그걸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그걸 걱정하고 있는데 진짜 일어난다? 이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모두가 관심 갖고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는데 관리 감독을 못하고 결국 터져버린다? 그래서 자산시장이 폭락한다? 이런 상상보단 차라리 말이 되는 시나리오는 이거겠죠. 그동안 금리를 계속 급격히 올리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고 주식과 채권, 부동산 시장이 다 급락했고 시장 참여자들이 충격을 버티다 결국 약한 고리가 무너지며 시장 곳곳에 문제가 생기고 결국 지방은행 하나가 파산하며 예금자들의 예금 인출이 막혔다면 미국 정부가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되게 놔둘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죠. 여러분, 연준이 계속 금리를 무지막지하게 올리게 미국 정부가 계속 냅두겠냐는 겁니다. 내년이 미국 대선인데요? 어차피 시장이 예측하는 금리 상단까지 거의 다 왔고 약한 고리들이 점점 문제가 되고 있으면 이제 슬슬 정책 변화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고 봐야죠. 실물 경제가 최악의 지점으로 갈 때 선행지표인 주식시장은 본격적으로 반등을 시작합니다. 미국 주식 인덱스와 비트코인 모두 연초부터 상승하며 200일 이평선을 하락장 이후 처음 돌파했다가 이번 SVB 파산 사태까지 겹치며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제 미국 정부가 개입하며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급격한 금리 인상에 브레이크를 거는 상황들이 순차적으로 나오면 과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전에 만들었던 영상에서 앙드레 코스톨라니옹이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경기 침체기의 하락장에서 시작되는 금리 인하는 시장의 본격적인 상승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계속 설명드렸는데,
이 영상 보고도 자꾸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를 인하하는데 왜 주식이 오르냐? 금리 인하하는 순간부터 대폭락 시작이야.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그냥 본인이 믿고 싶은 것만 믿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다 일일이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믿으신다면 쇼패팅을 하시던가 타이밍 매매를 시도하시든 마음대로 투자하시면 됩니다. 전 제 견해를 영상으로 설명할 뿐이니까요. 그리고 제 견해는 계속 동일합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제 생각은 변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금리 인하 시점만 더 땡겨질 수 있고 이건 자산시장의 호재로 작용될 거라고 봅니다. 이번 조정 이후 다시 상승 국면이 나오면 그땐 지난 반등으로 펴졌던 200일 이평선이 강하게 우상향으로 꺾이며 본격적인 상승장의 시작을 알리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하락장과 마찬가지로 올 한 해도 과연 어떻게 시장이 전개되는지,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고 언론의 스탠스는 어떻게 변해가는지 눈 똑바로 뜨고 귀 열고 정확히 지켜보자고요. 아시겠죠?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으로 전세계 주식시장이 요동치던 순간 주식과 채권시장의 분위기와는 반대로 비트코인은 로켓을 쏘며 급등했습니다. 도대체 왜 비트코인은 왜 올랐을까요? 비트코인이 뭔데 은행이 파산하고 뱅크런이 일어나며 금융시장에 불안이 생기는 그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상승하냐는 거죠. 이게 바로 2020년부터 진행된 2년간의 급격한 머니 프린팅과 뒤이어 현재까지 진행된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금융시장의 가격 변동 요인 중 하나인 유동성을 쥐고 흔들던 연준의 칼춤에 맞춰 마치 나스닥 이중대, 나스닥 잡주처럼 움직이며 많은 사람에게 놀림받던 비트코인의 진짜 모습입니다. 야, 비트코인은 비상관 자산이라며. 근데 나스닥 빠지면 더 빠지던데? 강달러 현상 나타나니까 그냥 뭐 개잡주처럼 빠지더만. 상승장 땐 디지털 금이니 디지털 부동산이니 떠들더니 금융자산 불안해지니까 안전자산은 개뿔. 제일 많이 개폭락하는 게 비트코인이야. 주변에 이런 얘기하면서 비트코인을 욕하시던 분들이 지난 하락장 때 참 많았죠. 그리고 그분들이 얘기하신 부분들도 일면 맞는 얘기입니다. 저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은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때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대상이라고 말하고 부동산, 주식, 채권, 오일 등의 다른 자산들과의 상관관계가 낮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말했는데 정작 하락장 때는 속절없이 가장 많이 빠지면서 주식보다 더 큰 변동성만 보여주니까 탈중앙화라는 말이 무색해졌잖아요. 그래서 아마 비트코인을 불신하거나 긴가민가 했던 분들은 다들 에이, 이건 뭐 한참 멀었네. 탈중앙화는 그냥 마케팅 슬로건이구만.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비트코인은 뭡니까? 업비트나 바이낸스 같은 국내의 거래소에서 알트코인 옆에 진열되어 있으면서 주식처럼 샀다 팔았다 하는 걸 보고 아, 요놈이 비트코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그놈이 비트코인인 건 맞지만 비트코인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비트코인이라고 말하는 코인이 자신의 가치를 저장하고 거래하는 매개체라면 비트코인을 전 세계 어디든 보낼 수 있고 가치를 이동시킬 수 있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역시 비트코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비트코인은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한 네트워크이자 그 위에서 거래될 수 있는 형태를 지닌 코인인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락장에 비트코인을 나스닥 이중대나 잡주 무빙이라고 폄하했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비트코인은 거래소 안에서 가격을 갖고 거래되고 있는 코인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치 있는 모든 건 가격을 갖고 좋은 상품, 자산, 가치는 점점 가격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자산시장의 유동성과 경기 변화, 시장 심리 등에 의해 가치를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인 가격은 계속 변하죠. 예를 들어 한강변 최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삶의 만족도가 높은 누군가가 누리고 있는 그 실거주 가치가 부동산 하락장에 가격이 떨어진다고 갑자기 낮아지나요? 세계 최고의 기업을 운영하는 CEO나 운영진이 바라보는 그 기업의 미래 가치와 영업 창출 능력이 주식 가격이 떨어진다고 갑자기 쭉쭉 떨어지고 흔들리냐는 겁니다. 아니죠. 우리가 무언가를 평가할 땐 자본주의 세상에서 가격의 높고 낮음이라는 건 당연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평가 기준이 되지만 시장 전체가 하락하며 급격한 가격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엔 실제 그 대상의 가치와 가격은 늘 괴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가치를 비트코인에 비유하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유저들과 그들이 만들어내는 거래량, 그리고 그에 따라 블록체인의 검증 과정에서 생겨나는 컴퓨팅 파워, 즉 해시레이트의 증가가 비트코인의 가치를 설명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하락장이 진행되며 가격이 힘없이 빠진 기간에도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해시레이트는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며 증가해 왔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락장에 최고급 한강변 아파트의 가격은 빠졌지만 바로 옆에 생기는 신축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계속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다면 이게 뭘 의미하겠냐고요. 세계 최고 기업의 주식 가격은 빠지는데 유상증자하겠다고 발표하니까 증자에 참여하겠다는 사람의 수가 넘쳐난다면 이게 뭘 의미하겠냐고 묻는 겁니다. 자, 물론 비유죠. 쉽게 설명드리려고 아파트나 주식에 비유한 건데 비트코인 가격의 하락과 상관없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점점 강해지고 확장된다면 그걸 해시레이트라는 수치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면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는 자산을 찾고 그 자산을 지속적으로 모아가겠다는 생각의 장기 투자자들에겐 비트코인은 매우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 자산의 가격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는 네트워크라 그 확장된 네트워크 위에서 다시 자산시장에 훈풍이 불어오면 또다시 큰 폭풍을 만들며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장에 급격히 떨어지며 엄청난 변동성을 만들겠지만 진정 비트코인의 가치를 이해한 사람들은 요동치는 가격이 아닌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네트워크의 가치를 보며 믿음을 갖고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집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처럼 법정 앞에 위에 세워진 마치 엄청나게 정교해 보이는 금융 시스템이 많은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몰려가 자신의 돈을 찾는다라는 이 단순한 인간들의 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은행이든 거래소든 뭐든 속절없이 무너져버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때마다 신용팽창 일으키는 법정화폐와 금융 시스템이 아닌 실제로 자신이 구매한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에 보관하며 은행이나 거래소가 아닌 온전히 자기 자신이 소유하며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다는 비트코인의 이 특성이 매우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고 그에 따라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글로벌 팬데믹처럼 각국 정부가 끊임없이 돈을 찍어내는 순간이나 은행이 마음대로 내 돈을 찾지 못하게 계좌 동결시키고 인출을 금지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자신의 돈을 서로 찾고자 은행 앞에 모여서 시위하고 있는 뱅크런이 발생할 때마다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떠올리는 거죠. 그래, 비트코인 갖고 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물론 하락장이긴 했지만 지난 FTX 파산이나 테라 루나 코인이 가루가 된 사건이나 이번 SBB 파산 사태를 보면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되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망하죠. 역사와 전통이 40년이든 세계 3위 암호화폐 거래소든 여기 돈 없대. 위험하대. 라는 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돈을 빼버리죠. 그리고 이런 소문이 SNS 타고 순식간에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해버리니까 이건 뭐 웬만한 초대형 쩐주가 아니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앞으로는 없을까요? 사람들의 불신이 생기는 순간 SNS로 확산되며 동시에 스마트폰으로 인출하는 이 현상이 없어지겠냐고요. 앞으로 더 빠르게 정보가 이동하고 더 빠르게 인터넷이 작동되는 환경이 구축될 텐데 이러한 환경에서 안전한 은행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란 제3자를 믿지 않아도 되고 거래소라는 중개인을 믿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 없이 가격을 갖는 가치물을 스스로 소유할 수 있고 어디든 이동시킬 수 있다는 비트코인의 특성이 시간이 지날수록 빛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부동산, 미국 주식인 테슬라와 함께 비트코인을 계속 모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얘기하는 2030년의 비트코인 가격이나 반감기 이후 예상 수익률 같은 건 솔직히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 이건 마치 주식 투자할 때 매크로 분석하면서 금리 전망하고 주가 예측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맞출 수 없는 영역의 사안을 갖고 쓸데없이 힘 빼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우린 그런 거 몰라도 됩니다. 비트코인을 투자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런 가격 예측 같은 건 하나도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건 법정화폐 기반의 금융 시스템 안에서는 끊임없이 돈 복사가 일어나고 신용 팽창이 되고 있는데 인간이 그걸 통제하겠다고 금리 정책을 쓰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인위적 행위가 계속 반복되는 한 금융 시스템의 오류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그 오류가 나타날 때마다 은행이 내가 맡긴 돈을 안 줄 때마다 정부가 내 계좌 동결하고 접근을 막을 때마다 전 세계 사람들은 점점 비트코인 네트워크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너스 하나 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가치가 커지면 가격이란 녀석은
결국 가치를 따라 재빨리 뛰어올 겁니다. SBB 파산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미국 연준은 1648억 달러, 하나로 약 216조 원의 유동성을 은행에 공급했습니다. 이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많은 사상 최대 규모이며 이 발표와 함께 비트코인은 추가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야, 세상 일 한 치 앞도 모른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오를 줄 누가 알았냐? 어차피 이벤트로 반짝 오르는 거라 금방 또 내려올 거야. 코인 쪼가리가 올라봐야 얼마나 갔겠어.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역시 이번 SBB 파산 사태가 없었더라도 올해는 상승장으로 넘어가는 흐름이었고, 그 흐름은 계절의 변화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하락장에 끊임없이 공포 뉴스를 쏟아내는 언론과 퍼펙트 스톰이 오니까 지금이라도 팔라며 매도를 부추기던 무책임한 전문가란 사람들의 의견을 절대 듣지 말라고 작년 내내 영상을 통해서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지는 금융시장의 흐름을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체크해 볼 수 있도록 과거 제 영상들의 주요 내용을 순차적으로 편집해 구성했습니다. 제 바람은 여러분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시면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하락장이 어떻게 흘러왔고 시장의 분위기가 변해왔는지를 꼭 체크하시고 그 큰 흐름 속에서 앞으로 다가올 시장의 방향성을 정확히 읽고 대응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상 보시겠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도 당분간은 주식과 함께 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차 사람들이 학습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당장 다음 달 아니면 올해 연말 오를 것이다, 떡상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차분하게 매집할 기회를 기다리고 지금부터도 꾸준한 매집을 해도 된다고 봅니다. 200일 이평선이라고 하는 장기 이평선이 우하향됐다라는 거는 꺾이기 쉽지 않은 선이 꺾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 꺾이기 어려운 선이 꺾였다면 다시 돌아서는 것도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장기 이평선의 우하향이 펴지고 다시 우상향되는 시점이 돼야지만 추세가 전환된다라는 기술적 지표에서의 시그널이 세 번째 반감기 이후에 상승 종료 이후 진행되는 거는 지금 2022년 그러니까 올해 2월부터 현재 7월까지 한 6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표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반감기 기준으로 보면 11개월에서 14개월 정도가 걸렸었구나. 올해 2월 말부터 꺾여 있는 볼린저 밴드 200일 선 기준으로의 그 가파른 꺾임의 정도가 좀 더 심해지고 있죠. 그런데 이게 차츰차츰 횡보의 형태로 바뀌어지면서 이 급격하게 꺾여있던 우하향 그래프가 조금씩 펴지겠죠. 그리고 그 펴져 있는 게 다시 우상향으로 전환될 때까지의 마지막 시점이 내년 3월 정도일 것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200일 이평선은 우하향한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주가의 진폭이 서서히 좁혀진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200일 이평선이 위에 있을 때는 급격히 떨어졌다가 위로 반등하는 폭도 크겠죠. 200일 이평선까지 닿으려면 꽤 많이 올라와야 하니까. 하지만 점점점 내려오고 있는 우하향되어 있는 200일 이평선 때문에 조금만 내려가도 200일 이평선도 같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0일 이평선과의 이격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튕겨 올라가는 그 폭도 적고 다시 조금만 올라가도 내려가고 내려갔던 것들은 또 다시 위로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진폭이 점점 좁혀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진폭이 좁혀지면서 오르내리는 그런 상황들, 반등과 하락이 반복되면 200일의 주가의 가격들의 합인 200일 이평선은 서서히 급락했었던 우하향 그래프가 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200일 이평선이 펴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락장이 끝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평평하게 펴진 200일 이평선은 타이타닉 호가 침몰했을 때 땅속으로 가라앉고 있던 배가 구조되면서 서서히 다시 수평선을 찾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의미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 구조될 가능성이 있고 다시 배에서 물을 뺀 다음에 달릴 수도 있을 것이다. 난파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생각하고 우리는 향후 이 하락장 이후에 다가올 내년의 반격의 상승장을 차분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일단 가장 먼저 보세요. 가운데 흰 라인이 200일 이평선인데 이 이평선이 오랜 기간 우하향되어 있다가 이제 거의 펴졌죠. 그리고 가격이 200일 선에 거의 붙었죠. 이런 과정을 한 번이든 아니면 여러 번이든 결국 뚫고 위로 올라가면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200일 이평선을 천천히 우상향으로 만듭니다. 그렇게 긴 하락장이 끝나고
다시 반등장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늘 설명드리듯이 타이타닉 같은 큰 배가 암초를 피해 방향을 틀 때는 오토바이처럼 방향을 확확 틀 수 없겠죠? 201이평선이 우하향에서 우상향으로 바뀌는 과정도 이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1월을 기점으로 봤을 땐 비트코인이 좀 더 빠르게 회복하는 중이고 나스닥은 천천히 그 뒤를 따라 움직이며 차츰 분위기가 개선될 것 같습니다. 그럼 차트만 이럴까요? 아닙니다. 최근 연준에서 하는 말빨이 시장에 잘 먹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눈치채셨습니까? 한창 파월 말빨이 잘 먹히던 작년 말까지만 해도 시장 분위기가 파월의 연설에 따라서 왔다 갔다 했죠. 그런데 지금은 파월이 아무리 강한 어조로 계속 금리를 올리겠다고 물가 안정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 한다고 해도 시장은 더 이상 깜짝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 이제 올릴 금리가 거의 남지 않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번 50년 만에 온 폭락장의 이유가 급격한 금리 인상이었다는 점을 생각할 때 더 이상 올릴 금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 연준이 쓸 카드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제부턴 뻥카로라도 시간을 끌어야 되는 시기라는 건데 시장은 이미 그런 상황인 걸 다 눈치채고 가격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왜 파월의 말빨이 떨어지는 시점과 201이평선이 펴지는 시점이 비슷할까요? 이건 결국 역사적으로 급격한 폭락장이 연출되면 회복되는데 대략 비슷한 기간만큼이 걸린다는 겁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201이평선이 우하향된 시점부터가 폭락장이라고 보면 비트코인의 경우 반감기 상승 이후 하락장을 보면 2014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14개월 2018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약 11개월의 하락이 있었고 지금은 2022년 2월부터 현재 2023년 1월까지 11개월째입니다. 주식시장 역시 나스닥을 기준으로 봐도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본격적인 폭락장인 시작인 2008년 6월부터 2009년 7월까지 13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하락은 2022년 4월부터 시작해서 현재 2023년 1월까지 10개월째고요. 자, 종합적으로 보면 급격하게 자산이 폭락하는 사건이 터지면 그 사건이 수습되고 다시 재정비될 때까지는 대략 11에서 1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더라. 마치 대형 선박이 암초를 발견하고 급히 방향을 틀지만 큰 배가 방향을 급히 바꾸는 일은 엄청난 에너지와 혼란 그리고 물리적 시간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걸 단시간에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돈을 미친 듯이 푸는 것밖에 없는데 그 방법을 지금 쓸 수 없는 금리 인상 시기였으니까 순리대로 물리적 시간이 다 지나야 하락장이 끝난다라는 게 6개월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이번 영상에서도 다시 한번 그 내용을 강조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흐름은 예전 제 생각대로 가고 있고 아직까지 변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올 3월이면 비트코인은 물론 나스닥도 201이평선이 모두 우상향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전 예언가도 아니고 차티스트도 아니고 애널리스트나 매크로 분석가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걸 맞출 능력도 없습니다. 다만 계절이 변할 땐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며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며 지속적으로 매집하는 것만이 장기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드린 겁니다. 그리고 어느덧 이제 3월까지는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바람의 변화는 알 수 없지만 계절은 결국 변한다는 것을 생각하며 시장에 대한 비관론을 멀리하고 차분하게 다가오는 봄을 기다리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제 생각은 변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금리 인하 시점만 더 땡겨질 수 있고 이건 자산시장의 호재로 작용될 거라고 봅니다. 이번 조정 이후 다시 상승 국면이 나오면 그땐 지난 반등으로 펴졌던 201이평선이 강하게 우상향으로 꺾이며 본격적인 상승장의 시작을 알리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하락장과 마찬가지로 올 한 해도 과연 어떻게 시장이 전개되는지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고 언론의 스탠스는 어떻게 변해가는지 눈 똑바로 뜨고 귀 열고 정확히 지켜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다음 영상들에서도 이번 영상보다 훨씬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채널이 마음에 들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좋은 영상들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만 믿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